진짜 반전 매력의 끝판왕인 것 같아. 캐시가 존재 자체가 재미지 뭐. 나 오늘 삐뚤어질 거라고 해도 나는 불꽃이다. 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량주 그 타이틀에 걸맞게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그야말로 붉은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이쪽도 업종 상승률 2위로 함께 선전을 했습니다. 진짜 LG 디스플레이가 하루에 3% 오르는 거 진짜 모처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게 다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나온 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책 이 영향이었습니다. 하여튼 다행인 게 4월 이후로 주말만 되면 일단 현금 챙기자는 보신주의 장세가 계속됐는데 이번 주는 진짜 모처럼 금요일장이 해피엔딩입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여의도에 있는 고급 일식당의 매니저로 일하는데 금요일에 증시가 폭락하고 나면 또 그렇게 주말에 오마카세 이런 예약이 줄줄이 취소가 된대요. 진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 국민이 이 K 증시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영향권에 들어있다 보니까 금요일장이 안 좋게 끝나면은 에라이 주말이고 뭐고 그냥 기분 잡쳤다 그냥 이렇게 외식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나마 여의도에서 경기를 제일 안 타는 그런 음식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국회 건너편에 그 상가마다 박혀있는 룸으로 되어 있는 한정식집 있죠. 거기는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날씨가 춥든 덥든 아니면 장마철이든 휴가철이든 뭐 연말 연시든 하여튼 1년 365일 예약 손님이 그냥 끊이지를 않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전 국민이 정말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 색깔을 칠하는 게 바로 달러 가치. 근데 그 달러가 당일 상승이냐 하락이냐 또 이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결국 미국에 있는 몇 놈이 이제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죠. 근데 지금 5월에는 FOMC가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닌 바이든이 앉아가지고 버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바이든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 자리에 이제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교대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케빈 맥카시가 결국 다음 주 초에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투표 일정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상승이 진짜 모처럼 외신에서 릴리프 랠리, 그러니까 안도 랠리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상승폭이 컸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랑 AI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게 인상적인 관전 포인트였는데 엔비디아가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이런 미국 빅테크들 상승세에서 소외가 되던 그 구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즈 여기도 오늘은 2%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 재료는 바로 여기 메타에서 AI용 반도체 칩 개발을 직접 선언한 거예요. 사실 재작년부터 이제 메타가 죽자사자 매달려온 게 메타버스, 가상 증강현실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회사 이름도 과감하게 페이스북 그 유명한 걸 버리고 메타로 바꾼 건데 이제 그 뒤에 갑자기 메타버스 그 업종 자체가 버블이 꺼지면서 여기가 계속 죽쓰고 있었죠. 근데 자기네 이제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마침내 이렇게 나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측에서는 자체 반도체 칩 설계 및 생산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투자를 정당화할 만한 성능 개선을 믿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 AI용 반도체가 메타의 뉴스피드에서 콘텐츠랑 광고를 관장하는 알고리즘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이 정도면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 말고 반도체 아저씨 좀 한 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형적인 문과충에다가 반도체 관련 경력이 1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반도체 아저씨가 되겠어 라고 또 하기에는 아니 그 배터리 아저씨도 대학교 그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배터리 관련 경력 전혀 없고 이번에 1년 만에 그만둔 금양 그 전에는 보험 영업 했었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던데 하여튼 뭐 제가 결정적으로 얼굴 두께가 좀 안 된다는 게 좀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한 2년 가까이 버티다가
드디어 4월 달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고 곧바로 진짜 반도체주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진짜 2분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 바닥을 다진 게 바로 삼성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떨줍 올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다시 판이 벌어질 텐데 이제야말로 진짜 미국의 디폴트 데드라인인 그 엑스데이트 열흘 앞두고 벼랑 끝談判이 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그리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하여간 이번 협상에서 밀리는 쪽은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 있는 진짜 캐삭빵, 인생빵의 그런 대결이 됩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는요, 이례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파행 시에 완전히 나가리가 될 경우에 재앙적 시나리오라는 자료까지 만들어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보통 이런 뭐랄까 그 미국의 약점 내지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백악관은 당연히 조금 숨기든가 아니면 최소 모른 척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최대한 의연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상식적인 백악관의 스탠스였다면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제 바이든이 결사항전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디폴트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딱 써가면서 이번에 만약에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미국이 디폴트에 빠져버린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보면은 3분기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는 게 실업률이 최대 5%포인트 상승. 그럼 이제 여기서 실업률이 9%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GDP가 6.1% 마이너스. 그럼 GDP가 이제 마이너스 한 4%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 830만 개 증발. 이렇게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앞둔 운명의 시간이 이제 다음 주 바이든하고 케빈 메카시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착석하는 그 시점에서 딱 열흘 남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증시 관점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제 당장 미국이 디폴트 위험에서 모면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다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예산도 그리고 인플레 방지 법안 IRA도 그대로 보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증시의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이제 바이든이 내년 대선 앞두고 남은 이제 1년 반 동안 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하면은 앞에 나온 반도체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역시 수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이든 승리 시나리오가 제일 확률이 높고 또 증시 관점에서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제일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다음 주 협상이 또 결렬이 되더라도 사실 바이든한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대통령 직권으로 부채 한도 증액. 이게 이제 하시라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명분 싸움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야당 공화당에서 민주주의 파괴니 바이든은 독재자니 뭐 그렇게 해서 결국 탄핵까지도 입에 올릴 수 있는 험악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냥 서로 좋게 모양새 좋게 잘 협상해가지고 금고 문 같이 열자.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도 좀 나눠 갖고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렇게 좀 인심도 쓰고 표심도 얻고 이렇게 지금 매너 좋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쫙 손을 내밀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은 그 금고문을 아예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용접기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꺼내드는 순간 이제 금고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야 저거 완전 도둑놈하고 동급이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죠. 그 용접기가 바로 수정헌법 14조다 이거예요. 자 다음 이제 결국 케빈 메카시가 승리를 한다. 이거는 지금 하원을 이제 야당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채 한도 협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년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수많은 미국 의회 통과를 앞둔 사안들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부채 한도 협상을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결국 수정헌법 14조까지 손을 대면은 앞으로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의 협조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완전 이제 그냥 전쟁이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는 한번 양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케빈 메카시의 현 정부 예산 삭감. 근데 그 규모가 2024년 회계년도에만 1,340억 달러인데 향후 5년간 4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공화당의 뜻대로 관철이 된다. 그럼 이제 바로 증시에서는 이걸 악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장 이제 유동성 환경이 쪼그라드는 거는 뭐 증시의 당연한 악재고 또 바이든 당선 확정되자마자 그 바이든 수혜주라고 했던 그 증시에서 그 친환경 섹터들은 그대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린 에너지, 메디케이드 두 섹터고 또 가장 민감한 세부 안으로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 탕감. 요거는 이제 바이든 지지율하고 직결되는 정말 아킬레스건이고요.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IRA, 그 인플레 방지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부터 뭐 각종 면세 혜택 등등 이런 것들도 순삭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바이든한테 수정헌법 14조라는 무기가 있다면은 공화당은
바이든의 부자 증세, 그러니까 상위 0.01% 자산가들한테 최소 25% 세율 적용, 그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연봉 5억 3,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한테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이번에 39.6%까지 올리는, 이걸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무기가 이 공화당 출신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한테 지금 들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화당 핵심 지지자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워싱턴 로비 그룹을 움직이는 유태인들이나 월가에서 이걸 쌍수 들고 환영할 그런 소식인 거죠. 일단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부자 증세 세수로 서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게 도입 취지였거든요. 이제 이게 민생 법안이라는 그런 명분이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결국 협상 타결이 안 돼서 미국이 디폴트에 푹 빠져버린다. 저는 이게 증시의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오늘자 NBC 뉴스에서는 미국이 지금 파산으로 가는 중인데 그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하품을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이걸 무시하고 있다 경고를 합니다. 일단 지난 4월에만 해도 미국이 디폴트를 할 확률이 거의 뭐 지진 발생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었는데 5월 들어서 무디스가 먼저 미국 디폴트 가능성 10% 된다고 이렇게 나섰지만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과연 그럼 미국의 디폴트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 이제 페드 와이어라고 이거는 이제 연준 그 페드 그게 아니라 미국의 연방 결제 시스템 이름 그 페드 와이어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뭐 국채부터 여러 가지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뭐 대상은 그냥 일반 개인부터 뭐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각 지역 연은, 그리고 시중은행까지 거의 뭐 전 금융기관으로 이게 뻗쳐 있습니다. 근데 재무부가 그 채무 상환 마감일 하루 전날 페드 와이어에다가 일종의 예약 이체처럼 그렇게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이제 그게 끊기면 바로 다음날 미국이 채무 불이행, 그 디폴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 미리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페드 와이어가 매일 오후 4시 반에 클로징이니까 이제 그 시간까지 다음날 결제건이 접수가 안 됐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날 디폴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엑스데이트, 즉 데드라인이 6월 1일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재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당장 이제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도 만기 도래하는 이자 지급 금액, 그게 한 1조 달러인데 요 정도는 이제 재무부 재량으로 차환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 돌입은 최소 6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는 거고요. 하지만 재무부가 그래 어디 한번 다 같이 죽어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차환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6월 말 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페드와이어에 돈을 안 넣고 디폴트가 하루아침에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고, 특히 이제 안 그래도 연준 고금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 회사채 시장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1년에 잠시 일시적인 디폴트 갔다 왔는데 그때 S&P 500 지수가 17% 하락을 했고요. 회복에는 6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심상치 않은 게,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디폴트를 또 가면 그 여파가 예전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심각하게 폭락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럼 뭐 우리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면은 원화 가치는 그거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제 3대 신평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또 그럼 이제 도미노처럼 미국 정부랑 재정적으로 엮여있는 공공기관들, 심지어 방산 업체들까지 전부 신용등급 강등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미국 정부하고 국채 말고도 다른 수단으로 이제 많이 엮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또 지금 타겟인데, 이스라엘 국채에 미국 정부 뭐 보증 이게 워낙 커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깎이면은 이스라엘도 같이 내려간다. 그럼 이게 이제 중동 정세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신나가지고 얼른 빈집털이 하러 나가자고 이제 나설 텐데, 그럼 이제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도 완전히 힘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KKM 파이낸셜의 제프 킬버그 CEO는 부채 한도 협상이 노이즈다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은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 포지션을 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거는 이제 기본 현금이랑 뭐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금이면 달러고 안전자산이면 미국채인데, 이거 지금 둘 다 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안전자산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이제 통화로는 스위스 프랑하고 비트코인 정도가 대안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도 본인은 미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스트래티지스트는 월가가 이제 부채 한도 대비 모드에 돌입을 했다라면서, 그럼에도 연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금 연준 임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상기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게 연준은 미국 디폴트가 결국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거라는 그 증거라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채 한도 제때 증액 안 되고 증시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한다면은 정말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 6월 14일 FOMC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연준이 그때 바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런하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 K증시도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거를 뭐 순환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테슬라 주가 반등이 더 반가웠던 오늘 새벽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요새 그야말로 사랑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는 반등에 오늘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전기차 업계 관련 소식을 또 보면은, 우선 테슬라가 인도에다가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내부 관계자로부터 언급이 나왔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인도의 기가팩토리 검토를 한 거는 이미 작년이었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 정부하고 어떤 세제 혜택이나 각종 지원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된 것 같고, 그러다 이번엔 진짜 본격적으로 인도 정부가 좀 더 테슬라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겠다고 나름 이제 호의적으로 기울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는 아직 진출을 못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높은 관세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럼 아예 그냥 인도에 공장 지어가지고 내수용을 거기서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현지 공장 설립을 준비한다네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테슬라 측은 아시아 제작 허브 건립까지 인도에서 받아주면 이제 테슬라의 장기 목표라고 하는 연간 2천만 대 생산 판매에 있어서 인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테슬라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인도를 아시아 생산 기지로 놓고 간다. 뭐 나쁘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인도가 지금 세계 1위 인구 국가입니다. 중국을 추월한 지 좀 됐어요. 인도 인구가 14억 3천만이고 중국 인구가 14억 2,600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 인도가 전기차를 이제 타려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용 인프라 같은 게 제대로 지원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충전에 들어가는 전기량과 그 전기 요금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인도의 경우에는 전력 보급률이 아직도 50%대, 그리고 시외 지역은 4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과연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 요금이 내연기관 자동차 기름값보다 한 2배 이상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은 전기차를 굴릴 이유가 없고 타고 싶어도 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종말, 이게 물론 미래로 가는 분명한 방향성에 놓여진 건 맞는데, 과연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이제 당장 우리 K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도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딱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 100마일 주행에 필요한 주유비가 평균 11달러 29센트,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160km 가는데 기름값 15,000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거리 전기차 충전 비용에 비해서 31센트, 즉 415원 정도가 싸대요.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유류비가요. 그러면서 이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에서 발표하기를, 재작년 2021년의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 워낙 높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경제성이 더 부각이 됐던 것 뿐이라고.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내연기관 유류비가 전기차 충전 비용보다 적게 드는 쪽으로 이제 상황이 반전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 늦춰질 수 있다, 내지는 또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충전 장비도 많이 공급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그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거기다가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배터리 성능을 가진 고사양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더 주력한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또 그걸 막 압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말씀드린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해가지고 골드만삭스 분석 보고서를 보는데 거기 뜬금없이 우리 한국 증시가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국 부채 한도에 한국은 웬 말인가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있어서 과거 미국의 시장 충격이 발생한 이벤트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했는데 보시면 우리 K 증시가 전체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2위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지난 2011년 미국 디폴트 그 일보 직전에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그 다음 2018년 트럼프가 밀어붙인 텍스 컷, 그것 때문에 이제 워싱턴하고 월가가 완전히 그 패닉에 빠졌었던 적, 그리고 다시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한 미국 중소형은행 위기, 이렇게 3번의 시장 충격 당시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임팩트 평균을 내봤더니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하락폭이 제일 컸던 시장이 폴란드, 그리고 그 다음 2위가 우리 K 증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뭐 대신 뭐 반대로 진짜 미국이 디폴트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박앤세일 폭도 제일 크다는 이런 역발상도 뭐 가능은 하겠죠. 자,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 사이클이 뭐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아직 아니다. 1분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진정이 좀 됐지만 여전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운 사이클에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한 게 서울 수도권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가 현재 감정가 75%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 외의 수도권 분양 시장은 여전히 미약하고 분양권 거래 동향도 부진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업사이클보다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한 1 내지 1.5년 정도 더 길다는 점이고, 또 지난 상승 사이클이 22개월이었는데 지금 하락 사이클이 18개월째다. 그러니까 최소 앞으로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면 내년 연말까지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정작 우리 K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나금융기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5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도 역시 기존 오버웨이트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역시 목표가를 기존 42,500원에서 4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도 마찬가지로 오버웨이트에서 중립으로 후려쳤습니다. 다음 KB금융도 역시 기존 목표가 62,000원을 58,000원으로 이번에 하향했고요. 대신에 여기는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이 모간 스탠리는 오늘 우리 K바이오, 그 중에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 의견 오버웨이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116만 원. 그 다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에다가 목표가 18만 8천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시장 비중에다가 목표가 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한테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가 추구하는 정보 민주화의 가치고요. 근데 내일 뉴스는 너무 좀 촉박하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 뉴스를 미리 다 알려드리는 런던 고라니의 뉴스 뺑소니 프로그램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반전 매력의 끝판왕인 것 같아. 시가 존재 자체가 재미지 뭐. 나 오늘 삐뚤어질 거라고 해도 나는 불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이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주 화수 목금 나올 뉴스를 그날 미리 다 전해드리는 거죠. 여기 이제 원조 직캠 여신이라고 불리는 레인보우의 조현영 님이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일요일 저녁 7시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영상으로,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저녁 8시에 런던 고라니의 뉴스 뺑소니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